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자그마치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책까지 나와 무한도전 하하의 머리에 에러를 일으켰던 인물 바로 오펜하이머인데요. 그가 쓴 방대한 서사시에 매료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영화까지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며 과학계는 물론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지만 당시 미국에 불던 반공주의 바람에 희생양으로 무너져버렸던 파란만장했던 원폭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인생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a shot! 뉴욕 아파트 옥상에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할 정도로 잘 나가던 화가 어머니와 독일계 유태인 사업가 아버지에게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던 오펜하이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잔병 치레가 많았고 이발사까지 집으로 부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그는 점차 책 읽기나 돌수집에 몰두하며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어갑니다. 오펜하이머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인 191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만연했고 많은 엘리트 사립학교들이 유대인들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펜하이머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유태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10살 때부터 물리, 화학은 물론이고 라틴어, 그리스어도 자유자재로 하는 문이과 대통합을 실현한 인재로 인정받았던 오펜하이머는 친구 만들기엔 재능이 영 없었던 아싸 중의 아싸였는데요. 14살 때 아버지가 억지로 보낸 여름 캠프에서는 창고에서 무차별 학폭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전 과목 A를 받고 수석 졸업은 물론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유태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뚫고 입학하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로 여행을 떠나는데 찐친들과 함께 말을 타고 누비며 아름다운 경관에 흠뻑 빠진 이곳 뉴멕시코는 후에 맨하튼 프로젝트의 비밀 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주무대가 되죠. 또한 오펜하이머가 스트레스 잔뜩 받아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휴양지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는 물리학과 뉴멕시코야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1920년대 초 유럽에서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물리학자들이 기존 물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원자 크기의 매우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적용되는 법칙을 연구하는 최신 학문인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었고 미국보다 유럽이 과학의 메카였던 당시 하버드에서 화학을 전공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캐번디시 연구소로 대학원 유학길에 오른 오펜하이머도 이들의 논문을 읽으며 양자역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워낙 실험에는 소질이 없어서 연구소 실험실에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었던 오펜하이머는 당시 지도교수에게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꼭지가 돌아버리는데요. 교수님의 책상에 청산가리를 바른 서가를 올려놓아 살인미수로 가버린 사건으로 퇴학 위기까지 몰린 오펜하이머는 결국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설득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조건으로 간신히 사건은 마무리되죠. 실험 물리학에서는 쭈구리 생활을 면치 못했던 오펜하이머였지만 이런 물리학의 성지인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전성기를 맞는데요. 당시 그를 괴팅겐에 데려온 은인은 장차 물리학계의 거목이 될 인재들을 양성한 막스 보른 교수였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부터 후에 맨하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될 엔리코 페르미, 볼프강 파울리 등을 양성한 최초로 양자역학이란 말을 만들어낸 막스 보른 교수 밑에서 미래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될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 오펜하이머는 20대 초반 괴팅겐 대학에 있는 동안 무려 17개의 논문을 내죠. 하지만 워낙 똑똑한 머리를 주체 못하는 오만한 성격 탓에 주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님들에게도 찍혔는데요. 보른 교수는 자신의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까봐 대학원생들에게 종종 계산 결과를 검산시키곤 했는데 어느 날 오펜하이머는 보른의 계산에 실수가 없는 걸 보고 놀라며 아무 실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교수님이 한 거 맞죠? 라는 MZ세대식 돌직구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오펜하이머는 이미 유럽에서 최신 양자역학을 배운 물리학자로 유명세를 얻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명문으로 유명한 칼텍과 UC 버클리 교수직을 겸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수학을 보강하기 위해 연구 장학금을 받고 유럽으로 넘어가 네덜란드 라이던 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LM 페스트 밑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낸 지 단 6주 만에 독학으로 네덜란드어를 배워 동료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로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뽐낸 오펜하이머는 스위스로도 넘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써 아인슈타인에게 극찬을 받았고 후에 베타 원리와 스핀 개념을 제시하여 양자역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를 찾아가는데요. 오펜하이머와 함께 연구해본 파울리
파울리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녔지만 꼼꼼함이 부족해 늘 엉성한 결론에 쉽게 만족한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오펜하이머는 부임하자마자 대학원생들에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의 방정식, 파울리의 양자 전기역학 등 듣기만 해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론들을 빛의 속도로 가르쳤고, 대학원생들은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을 정도죠. 신랄한 팩트 폭격과 악명 높은 강의 난이도, 맨 앞자리에 앉아도 잘 안 들리는 듣기 평가급 목소리에 재수강 폭탄을 맞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지만 그의 밑에서 배우기 위해 늘 학생들이 몰리는 일타 강사였다고 하죠. 오펜하이머는 교수 생활을 하던 중 일생일대의 사랑인 진 테트록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는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미국 전역에서 파업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진과 만나기 시작하며 오펜하이머는 진의 공산당 친구들과도 가까워지며 함께 세계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등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교원 노조로도 활동합니다. 이런 진과의 인연이 전쟁 후 미소 냉전 시대에 접어들며 불어닥친 반공주의 바람에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당시의 오펜하이머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오펜하이머는 진에게 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 무려 2번이나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고, 이런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진은 대차게 까며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친구에게 지금 집에 없다고 전화하며 냉정히 끊어내면서 끝내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추진력 삼아 1939년 오펜하이머는 새로운 사랑 키티를 만나 곧바로 결혼에 골인, 아들과 딸 하나를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오펜하이머와 달리 세계 정세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발발한 2차 세계대전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동시에 과학계에서는 원자에 핵을 던지면 분리되는 이른바 핵분열 연구가 한창이었는데요.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양성자의 양이 많아져 그 반발력으로 핵끼리 부딪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프리츠 슈트라스만 세 사람이 무거운 원소 중 하나인 우라늄을 중성자로 때리면 핵분열이 가능함을 실험으로 증명하죠. 우라늄의 중성자를 때리면 2개의 더 작은 원자와 중성자 3개가 생기고, 이때 깨지기 전 우라늄의 질량과 깨진 원자와 중성자의 총 질량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른바 아인슈타인 형님의 유명한 공식 E는 mc2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핵분열의 연쇄작용으로 생긴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면 무언가 굉장한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 짐작한 전세계 과학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실험실에서 재현해내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인정하며 이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라늄 100kg 정도면 강력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처럼 많은 물리학자들이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을 만드는 작업을 독일이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물리학자 실라르드는 아인슈타인을 설득해 그의 서명이 들어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쓰는데요.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폭 개발을 위한 코드명 S1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시초가 됩니다. 1942년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건설을 지휘한 그로브스 장군이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되는 중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총책임자로는 당시 39살의 젊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임명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도 아닌 오펜하이머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끌고 원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아본 경험도 전무하고 과거의 공산주의 활동이 찝찝한 점, 원폭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나 실험가도 아닌 점 등 많은 이유를 들어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맨하튼에 만나서 시작된 프로젝트라 맨하탄 프로젝트라 이름 붙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보안을 위한 외딴 부지를 원한 그로브스 장군의 요구와 오펜하이머가 사랑한 뉴멕시코가 만나 프로젝트의 연구소를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머스에 짓는데요. 허허벌판의 로스앨러머스에는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민간인까지 북적이게 되는데, 1943년 연구소 완공 시 100여 명이었던 인력들이 1945년에 이르러선 민간인과 군인이 합쳐 6,000명이 넘는 작은 마을이 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원형을 만든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 최초의 원자로를 건설한 저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로 익숙한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진 닐스 보어,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이었는데, 이들을 총괄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는 키 178에 58kg에 불과한 멸치 같은 몸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뿜뿜하며 사람들의 능력을 120% 발휘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합류를 위해 닐스 보어는 독일 암살 요원들을 피해 영국 공군 비행기를 타고 탈출할 당시 너무나 큰 사이즈였던 자신의 머리를 감당하지 못한 산소 마스크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기도
했고, 리처드 파인만은 결핵을 앓고 있던 아내를 돌보기 위해 원래 프로젝트 참여를 거절했지만 오펜하이머가 직접 연구소 근처에 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찾아 파인만이 주말마다 아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배려에 감동받아 합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보어는 독일에서도 하이젠베르크가 강력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우라늄 반응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하이젠베르크가 그린 폭탄의 개념도까지 로스 앨러머스의 과학자들에게 보여주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그림은 원자 폭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반응로였다고 하죠. 사실 보어는 나치도 나치지만 소련의 스탈린에게도 맨하튼 프로젝트를 미리 알려 원폭이 소련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러부스 장군 같은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보어와 같은 과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소련을 적이라 생각해 철저히 보안 유지를 요구했죠. 비밀리에 독일보다 더 빨리 원폭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며 오펜하이머의 지휘 아래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주 6일을 일하며 점점 원폭의 완성이 가까워졌는데요. 오펜하이머를 소련의 스파이로 의심했던 FBI가 이 모든 과정을 도청하며 감시하는데, 행여나 오펜하이머가 군사 기밀을 소련으로 넘길까봐 사무실이며 집의 전화 도청은 기본에 미행까지 행하며 불법 사찰도 서슴지 않았죠. 이렇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유부남 오펜하이머는 옛 연인이었던 진 테트록을 잊지 못해 몰래 만나러 나갔는데, 그렇게 은밀한 만남으로부터 약 6개월 뒤인 1944년에 진은 자신의 집 욕조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으며 오펜하이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살이라 결론 났지만 유족들은 타살을 강력히 의심했고, 진이 앓았던 우울증과 동성애적 기질 등 여러 원인이 난무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오펜하이머가 혼란을 겪는 동안 전쟁은 절정에 다다르며 원폭 개발은 더 박차를 가하는데, 초기의 원폭 디자인은 오펜하이머가 고안한 마치 총처럼 우라늄 총알을 반대편 우라늄에 쏘아 부딪히게 해 핵 분열을 일으키는 총구 방식으로 개발됐는데, 우라늄에는 적합했던 이 방식은 더 적은 양으로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핵 연쇄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구공만한 크기의 플루토늄 안에 중성자를 발생하는 물질들을 넣고 우라늄과 폭약들을 차례로 둥글게 감싼 형태의 뇌파식 디자인으로 새롭게 고안하게 됐는데요. 이 디자인도 문제는 플루토늄 덩어리를 골프공 크기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압축시켜 핵 분열을 일으키는 이른바 폭축 렌즈라 불리는 폭발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 렌즈 없이는 뇌파식 폭탄도 불가능했기에 오펜하이머는 중단을 할지 계속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하버드의 폭발물 전문가인 키스티아 코프스키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반드시 폭죽 렌즈를 만들 것이라며 한 번만 믿어달라며 어필했고, 1분 1초가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오펜하이머는 이들을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리더의 믿음에 보답하듯 기술진은 이 폭축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본노이만과 여러 수학자들이 컴퓨터도 없이 노가다로 10개월 동안 계산한 끝에 뇌파 방식의 폭탄이 32개의 화약과 점화 장치가 최적이라는 결과를 얻어 32면체의 구체로 설계해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온갖 전선들을 주렁주렁 단 최초의 뇌파식 플루토늄 원폭인 가젯을 사막 한가운데 30m 높이의 철탑에 설치해 폭발시키는 트리니티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트리니티라는 이름은 오펜하이머가 좋아하는 존 돈의 시구절인 너의 심정을 쳐라 3일체의 신이여 에서 따오기도 하고, 힌두교의 3위인 창조자 브라마, 보존자 비슈누, 파괴자 시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험은 엄청난 섬광과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며 대성공했는데요. 행여나 실험이 실패할까 밤을 꼬박 세웠던 오펜하이머는 Now I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라는 말을 남기며 원폭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기껏 원폭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나치 독일의 수장인 히틀러도 죽고 원폭 개발을 지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마저 서거하며 원폭의 필요성에 의구심마저 생기고 있었던 상황.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자리를 승계한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일본을 공습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절대적 항복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상 전쟁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이미 시작된 것이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일본을 항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원폭 투하를 결정했고, 목표물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군수공장 지역인 히로시마를 선택합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4분 조종사 볼티벳의 어머니 이름을 딴 에놀라 K B-29 폭격기가 총구식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를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 이어서 8월 9일에는 뇌파식 플루토늄 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데요. 원자 폭탄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약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몇 달 내 방사선 중독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원폭을 맞은 일본은 8월 15일에 절대적 항복을 선언, 우리나라도 광복을
벽을 맞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듯이 오펜하이머는 핵이라는 불을 인류에게 전해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떨칩니다. 일본에서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목격한 오펜하이머는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는데요. 이후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 트루먼 대통령은 그 양반은 내가 묻힌 피의 절반도 묻히지 않았어 라며 격노했다고 하네요.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미국은 본격적인 소련과의 냉전시대에 돌입했고 오펜하이머는 이런 미국 정부의 기조에 맞서 핵무기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장직도 맡으며 핵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면 함께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는 오펜하이머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원폭과 수소폭탄 둘 다를 가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죠. 맨하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오펜하이머는 1947년에 월가와 워싱턴의 강력한 연주를 가진 자산가 스트라우스의 제안으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소장을 맡습니다. 이곳은 아인슈타인의 말년을 보내며 연구하는 곳으로도 유명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이 연구소를 학문 연구의 국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폰 노이만, 닐스 보어, 폴 디렉, 볼프강 파울리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합니다. 이때 폰 노이만이 현대의 전자 컴퓨터의 원형이 되는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고 오펜하이머는 시인 T.S. 엘리엇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학자들을 초빙하여 과학과 인문학의 조화를 추진했는데요. 주로 수학자들이 많이 있던 연구소 특성상 오펜하이머의 다른 분야의 교수 인용은 수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실제로도 수학자들이 그는 닐스 보어나 아인슈타인처럼 되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한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클라우스 포옥스와 테드 홀 등의 물리학자들이 소련의 스파이로 밝혀지면서 1949년에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핵기술을 소련에 넘긴 스파이 색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맨하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그를 포함해 그의 동생, 아내, 동료, 친구들까지 모두 과거의 사소한 행적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립니다. 특히나 정부의 군비 확장 기조와 대립하는 오펜하이머가 눈에 가시였던 스트라우스는 적극적으로 FBI와 정부에 로비를 벌여 오펜하이머에 대한 불법 도청이나 사찰을 서슴없이 공용했는데요. 과거 공산당원이었던 진 테트로과의 인연도 있었고 자신의 동생과 아내도 공산당 활동 이력이 있던 터라 FBI가 불법으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줄줄이 소시지로였고 정문에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하며 당시 불던 반공주의의 일종으로 공산주의자를 색출해내는 마녀 사냥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주로 대학에서 문화와 과학 관련 공공 강연을 하며 전전했고 그의 가족과 동료들도 대학 교수직에서 해고당하거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때 고난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던 오펜하이머는 아내와 딸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옆 버진 제도의 섬에 들어가 몇 달씩 요양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케네디 대통령의 백악관 만찬에 초대받고 1963년에 공직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위험 있는 상인 엔리코 페리상을 수여받으며 그동안 받았던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죠. 1954년엔 오펜하이머의 청문회 기록을 바탕으로 독일 극작가가 연극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각종 방송의 다큐에도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오펜하이머의 컴백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 스트라우스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마련해준 오펜하이머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테이모사일 연구소 내 집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못 받게 하는 치졸함을 보여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젊은 시절부터 피웠던 줄담배로 후두함을 얻게 되었고 거듭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에 몸무게는 45kg까지 줄었는데요. 결국 1967년 62의 나이로 눈을 감았고 그의 유해는 말년에 휴양을 보냈던 버진 제도의 바닷속으로 영면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도 1972년 사망 후 같은 곳에 부려집니다. 원폭의 아버지라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물리학자 뒤에는 반공주의의 희생양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했는데요. 2023년 7월에 인터스텔라 테넷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과연 CG 싫어하는 놀란 감독이 실제로 핵폭발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의 아이언맨이 오펜하이머의 최대 정적 스트라우스 역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에 대해 시간이 흐름에 따른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챗GPT, 미드저니, 런웨이와 같은 AI 기술, 초미세 공정으로 치닫는 반도체 기술과 2차 전지를 비롯하여 기술이 빵빵 터지는
있는 와중에 향후 기술 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우면서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안배공화 에러였습니다.